안녕하십니까. SQLD 마스터 코스 강의를 맡게 된 한종구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SQLD 자격증 과정에 맞게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 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고객과 함께 그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데이터 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산업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좋은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그 공장의 물건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 어떤 원재료를 수입을 어떻게 해오고 공급을 어떻게 받고 그 재료를 공급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경로로 유통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서를 다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은 어떤 현실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물건을 사고 받고 주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 모델링의 표기법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 표기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 표기법을 어떤 공통된 약속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어떤 뭐 글씨를 쓴다던가 어떤 기호를 만든다던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델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 표기법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된 약속이 되겠죠.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을 정의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을 우리가 뭐 BR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은 예를 들어서 어떤 1,000원에 대한 원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 제품 전체를 이 1,000원 가지고 얼마만큼 이상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금액에 팔아야 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단편적인 비즈니스 규칙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화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 전화기를 만들 때는 부품이 총 120가지가 들어간다. 그럼 그 120가지가 다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과정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죠.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모델링 해야 된다. 어떤 제가 그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모델링을 했는데 이걸 고객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는 요렇게 5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앞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추상화. 우리 추상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데이터 모델링은 실제 데이터의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들을 단순화해서 보여줘야 하고 중요한 요소만을 강조하여야 한다. 여기서 뭐 좀 쓸모없는 것들, 꼭 굳이 업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중요한 요소만 강조를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구조적 표현이라고 또 있습니다. 구조적 표현은 어떤 데이터 모델은 엔터티, 그리고 속성, 관계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이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바로 ER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도식화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구조적 표현입니다. 구조적으로 엔터티가 있고 속성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다. 자, 엔터티는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고 모델에서, 그리고 속성은 그 엔터티를 구체화시켜주는 어떤 내용들이고, 그리고 관계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 엔터티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 속성들 간의 어떤 관계를 도식화하여 그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구조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elationship 그 관계 정의가 있죠. 관계 정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엔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해야 돼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오라클, MySQL, MSSQL 등등 이런 DBMS들을 우리는 RDBMS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여기서 R은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엔터티 간의 관계를 1대 N 또는 N대 M, 다대 다죠. 그리고 1대1 등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한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어찌됐건 우리 엔터티 간의 관계가 1대 N이 있고, 다대 다가 있고, 1대1이 있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 시스템에 우리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물건을 구매를 했다. 근데 우리가 쿠팡 같은 데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을 때 여러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매 이력에는 내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그런 걸 1대 N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모델링은 무결성 제약 조건, 그러니까 기본 키라는 게 있고 외래 키라는 게 있고 유일성 제약, 유니크 제약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정의해서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관성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데이터의 입력을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무결성을 꼭 지켜주셔야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상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사용하는 어떤 고객이라든가 유저라든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어떤 신뢰나 어떤 사용적인 그런 경험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요새 뭐 별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내가 어제 올린 데이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무척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올린 데이터가 내가 올린 사진이 여러 장이 막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아마 당황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데이터 무결성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구조적인 표현을 잘 그려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런 추상화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데이터 모델링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성. 유연성은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매우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데 우리는 사과랑 배랑 딸기만 팔았었는데 이분이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 다른 채소들을 좀 팔아봐야겠다. 야채들을. 그래서 무랑 배추랑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와서 팔기로 했는데, 그럴 때 데이터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구조적으로 확장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뭔가 쓸모없는 것들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 컬럼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과 그리고 뭐 당근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박을 더 팔고 싶어. 그러면 수박이라는 컬럼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컬럼을 추가하는 거는 그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코드화 시켜서 그냥 뭐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사과나 당근을 팔다가 수박을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로 간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뭐 엄청나게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의 비즈니스가 나갈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냥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 여러분들이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SQLD 시험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유연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의사소통의 도구. 데이터 모델은 어떤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가 등이 다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이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들은 프론트에 있는 UI만 보겠죠. 어떤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뒤에 백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제 데이터 모델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ERD를 그리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약속된 그런 기호나 도구로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본다던가 이해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내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서 이걸 설계를 해서 제공을 했을 때 개발자가 이 ER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델을 보고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분석가들이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생겼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IT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시각적인 표현 덕분에 기술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자, 정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정규화라는 걸 통해서, 정규화 역시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규화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며 데이터 구조를 최적화하게 만든다. 이거는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창고나 아니면 조금 어질러져 있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팬트리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팬트리에 딱 갔는데 물건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아니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식량 같은 걸 좀 저장을 하고, 이쪽에는 자주 안 쓰는 그런 생활 도구들을 좀 올리고, 그리고 저쪽 위에는 진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쪽 한켠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자주 꺼내다 쓰는 그런 뭐 의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규화는 그런 내용들을, 모델을 조금 더 정형화시키는, 처음에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 넘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과정으로. 그럼 그런 것들을 정규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요주의 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우리가 아무래도 방해나 창고나 이런 것들의 물건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사용할 때는 어떻죠?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 반영. 데이터 모델은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의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걸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고객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비즈니스 요구 반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됐건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요약을 좀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자, 결론은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일정한 양식의 표기법에 만들어 간략하게 표현하는 게 추상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서관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자, 책이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를 빌리러 오는 우리 고객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사오는 서점도 있을 거고요. 네. 이게 글씨가 네. 서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대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비스도 있겠죠. 책을 사왔으니까 이제 빌려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뭐 돈을 받고 그런 거는 결제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자, 이런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약속된 규격. 이거 뭐였죠, 아까?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죠. 그램에서 표기법 또는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이것도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명확화. 명확하게 의미가 한 가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애매모호함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한다. 어지간하면 어떤 동음이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좀 피하고 아니면 동음이어를 꼭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 또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단어 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명확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을 좀 걷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는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자,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SQLD 시험을 보시는데 정답을 맞추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그러면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 내용들은 데이터 모델링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것들을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치는 데 있어서 개념적 모델링이 있고요. 이게 가장 1단계. 논리적 모델링 2단계. 물리적 모델링이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건 뭐 이 밑에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자 개념적 모델링은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약간 뜬구름 잡듯이 노트에다가 끄적끄적 되는 게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노트에다 끄적끄적 되진 않겠지만 그냥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측면의 모델링.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사적이고 포괄적인 모델링. 그리고 핵심 엔터티 도출 ERD 작성. 자, 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책, 이런 거 책 같은 것도 필요하고 내가 할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요. 뭘 팔 거죠? 옷을 팔 거야. 그럼 옷은 그럼 어디서 갖고 오지? 동대문 가고 사입을 해야겠다. 자, 동대문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에 있는 어떤 이커머셜을 통해서 옷을 구매를 해. 그런 다음에 팔 때는 어디다 팔지? 네이버 네땡땡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을 할까? 아니면은 쿠팡에다 팔까? 뭐 이런 게 되겠죠? 요런 그냥 끄적끄적 되는 요런 것들이 바로 개념적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엔터티들을 도출한 거예요. 나 옷.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서비스들,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 이용할 거야. 그리고 요것들을 ERD에다 작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 자, 논리적 모델링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에 종속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모델링까지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자료들이나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에 종속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라클을 쓸지, MS SQL을 쓸지, MySQL을 쓸지 그런 DBMS를 뭘 하나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DBMS마다 어떤 특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원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부 속성, 그리고 식별자도 정의를 해야 되고 관계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정규화를 완료하고 재사용성이 높다. 재사용성이 높다는 거는 정규화를 만들게 되면 이 재사용성이 높은 거는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종속된다.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한다. 세부 속성, 식별자,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규화를 완료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정도를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죠. 이걸 하고 나면 데이터 모델링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성능과 데이터 저장을 고려한 설계.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성능이라는 거는 어떤 서버 스펙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서버가 뭐 4코어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코어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0코어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메모리를 뭐 100기가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20테라를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 자, 우리가 저장할 건 되게 많은데 구매한 서버는 되게 옛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설계.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데이터 모델링. 여기에는 자, 논리적 모델링까지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우리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한글로 컬럼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게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이걸 영어로 하겠죠. 자, 물리적 모델링은 여기에서 이제 실제 영문 컬럼명이나 테이블명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고 추상화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 뭔가 노트에 끄적끄적 해갖고 될 일은 아니겠죠? 이 물리적 모델링이라는 게. 그리고 성능, 보안, 가용성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진행. 자, 이제는 실제 서버를 어떤 스펙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보안 프로그램은 뭘 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어떻게 할 거고 가용성이라는 거는 어떤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를
뭐 이거를 복제한 서버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백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용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요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뭐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뭔가 막 태어난 응애응애 하는 그런 단계인 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은 이제 막 뭔가 배워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적 모델링은 이제 어떤 사람이 다 커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뭔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드는 게 바로 물리적 모델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은 데이터 모델링은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은 개념적 모델링에서 시작해서 어떤 업무 흐름이나 핵심 엔터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모델링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구체화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단계에서 성능이나 보안 그리고 어떤 서버 스펙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가용성까지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실 것들, 암기하실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는 꼭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에는 또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어떤 관점을 갖고 하느냐. 자, 요것도 데이터 관점. 자, 요 세 개 나오죠. 프로세스 관점.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 우리가 SQLD 시험에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 뭐 세 가지 단계,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거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네, 이 세 가지 일단 이해는 이제 제가 시켜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점은 데이터와 업무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만 보고 그 포커스를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구조 분석, 정적 분석 어떤 진짜 이 뭐 업무나 이런 것들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그냥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모델링을 할 때 그러한 관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데이터 관점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은 실제 하는 업무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은 약간 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로그성 데이터들 이런 게 데이터 관점인 거고 프로세스 관점은 어떤 행동하는 것들 자 실제 업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야 된다. 이럴 때는 계산이 돼서 이게 넘어가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설계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시나리오 분석도 하셔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분석도 해야 된다. 도메인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이 이제 그런 도메인인 거죠. 우리가 이게 뭐 음식점 카테고리의 어떤 그런 건지 아니면 제조 설비에 대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금융적인 얘기인 건지 이런 도메인 분석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동적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어떤 상관관계 관점 업무 처리와 데이터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까지 고려해서 하는 모델링 주로 이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관점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둘 다 신경을 써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CRUD, 크리에이트를 할 건지 리드 할 건지 업데이트 할 건지 딜리트 할 건지 이러한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이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관점,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 이 세 가지. 이거는 뭐 암기하거나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ERD,
앞에서 계속 ER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바로 우리가 ERD라고 합니다. ER 다이어그램. 자,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자, 1976년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만든 표기법. 자, 이거 나오면 이게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무조건 ERD 얘기하는구나. 피터 첸 이름 또 뭔가 외우기 쉽죠. 데이터 모델링의 표준으로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자, 뭐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뭐 대표적인 표기법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바커, 그다음에 IE 표기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ERD를 작성하는 순서에서 자, 엔터티를 도출한다. 자, 우리가 한번 ERD를 간단하게나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엔터티를 도출하는 순서. 모델링 대상에서 업무 중 관리가 필요한 엔터티를 찾아본다. 여기서 엔터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 관련된 어떤 내용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어떤 주제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 주제를 파악을 할 때 자,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 일단 회원이라는 걸 관리를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언제 가입을 했고 언제 빌려갖고 책을 무슨 책을 빌려갖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전화번호가 뭐고 책을 안 갖다 주면 여기다가 전화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도서 우리가 무슨 책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의 제목이 뭐고 저자가 누구며 출판사가 어디고 가격은 얼마고 그리고 이걸 사온 날짜는 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뭐 관리상의 이유로 한 10년쯤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도서, 출판사. 이 책에 대한 출판. 이 책은 어떤 출판사에서 만들었고 이 출판사는 주소가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대표자가 뭐고 그 다음에 대여라는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로그성 데이터겠죠. 이건. 요런 것들. 자, 엔터티의 배치. 처음에 배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뭔가 배치를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여 옆에 출판사를 만약에 대여 옆에 출판사를 이렇게 그린다면 뭔가 상관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여라는 거랑 대여라는 행위랑 출판사는 별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출판사는 이렇게 도서 옆에 있는 게 맞고 대여라는 어떤 항목은 회원과 도서 사이에 위치하는 게 맞겠죠. 어떤 회원이 어떤 책을 빌려가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요한 엔터티와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엔터티를 배치를 해줘야 된다. 자, 이번에는 엔터티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치한 엔터티 간의 업무 내용에 따른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설정입니다. 자, 도서와 출판 연결시키고 자,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과 도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명은 뭐냐면 이렇게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여기에서. 자, 우리가 출판사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그리고 대여를 할 때는 도서를 빌려주는 거고 회원은 도서를 빌려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계명을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계 참여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관계 참여도라는 거는 어떤 아까 우리 1대 N, N대 M 그리고 뭐 1대 1 이런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계 참여도는 1대 1이다. N대 M이다. 그리고 1대 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뭐 직접 쓰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는 약속된 언어, 기호로서 ERD를 그려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한 고객이 여러 건의 도서를 빌려갈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을 기호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어떤 회원이 대여를 할 때 여기 보면
자, 우리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악필이지만 회원이 있고 그리고 대여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제가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지금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까마귀 발이라고 하죠. 까마귀 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까마귀 발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회원의 데이터는 무조건 여기 다 있는 거고 여기에서 회원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이 회원이 대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내가 찾는 책이 없네요. 그러면은 안 빌리고 갈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회원이지만 대여는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도서관에 갔더니 책을 빌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에 몇 권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이랬더니 5권까지 빌릴 수 있대요. 그래서 5권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대여를 여러 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그리면 까마귀 발을 그려주는 겁니다. 여러 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서도 대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어제 오늘 들어왔는데 뭐 아니면 최근에 들어온 책인데 아직 찾는 사람이 없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출판사가 도서를 구매한다.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없죠. 없는 거는 출판사는 도서를 팔았으니까 한 권이라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없는 겁니다. 예. 출판사를 뭐 전국에 있는 출판사를 여기다 다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한 권이라도 산 사람만 관리를 하겠다. 한 출판사만.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